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2급 제10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 외의 매입 수수료, 이전 비용은 수수료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강조해서 자세하게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세금, 운송료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비용이 아니고 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아서 자산의 취득 원가로 그냥 합산시킨다 이겁니다. 즉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게 원칙이고 딱 하나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만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유가증권을 구입했다고요? 그 유가증권의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데 어떨 때 단기 매매 증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될 때만 예외적인 회계 처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문 내용은 뭐라고?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랍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될 때는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취득 부대 비용을 뭘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수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 출제된 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어설픈 지문이다, 그지? 자, 히스토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유가증권은 취득할 때 보유 목적에 따라서 4가지 계정 과목 중에 1개로 나누어진다, 그지? 단기 보유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국제공제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인데 거기 적혀있는 만기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을 목적이다. 그때는 만기 보유증권. 그리고 주식인데 그 회사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 취득했다. 그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 그지? 그래서 보유 목적에 따라서 4가지 계정 과목 중에 1개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라는 기준서에서 쭉 규정이 돼 있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지분법이라는 조금 어려운 내용, 우리 전산 세무 자격시험 출제 범위에 벗어나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별도의 기준서에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 내용이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그 기준서를 보면 2개로 나눠 가지고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 3개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는 기준서의 문구를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 대해서는 요 언급이 없는 문장이 시험에 지금 제시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어설픈 문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좀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해야 되겠습니다. 요 3개의 계정 과목이 규정되어 있는 기준서의 맨 상단에 전자가 있다고. 요 규정들을 이해할 때 좀 유념하십시오. 요 규정, 요 3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전혀 언급 안 돼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딱 전제로 붙어 있는데 그거를 빼고 그냥 중간 문구만 이렇게 소개했으니까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확하게 고쳐서 교재에 수록합니다. 이렇게 고칠게요. 2번을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뭡니까? 할 수 없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이래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지?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더라 이겁니다. 수익 비용이 아니더라. 4번 만기 보유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지? 그래서 이런 점도 있었다 이겁니다.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은 만기가 딱 적혀 있잖아. 그래서 처음 취득할 때는 만기 보유증권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면 비유동자산에 해당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덧 이제 올해 결산일 기준으로 따져볼 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는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이름이지만 그때는 더 이상 비유동자산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거다 이겁니다. 그지? 이런 게 지문으로 등장했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지요? 문제 2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회계팀 직원의 급여 판관비 맞고 영업팀 직원의 출장비 판관비 맞다. 그지? 계정 과목은 여비 교통비 계정 과목일 겁니다. 총무팀의 사무용품 구입 비용 판관비 맞다. 그지?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일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 은행 대출 이자 비용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됐지요? 문제 3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다 그지? 우리 회사가 홈쇼핑에 물건 팔아주세요 라고 맡겼다 이겁니다. 우리는 매출을 언제 인식합니까? 홈쇼핑이 우리 회사 물건 잘 광고해가지고 홈쇼핑이 그 물건을 고객한테 팔았을 때 우리는 매출 인식한다 이거지. 이거다 그지? 오케이. 2번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다 그지?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상품권, 우리 회사는 구두 회사입니다. 구두 상품권을 발행해서 팔았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팔 때 돈 들어온다 그지? 그러나 그때는 수익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수익 인식합니까? 상품권 들고 있는 구두 상품권 들고 있는 고객이 우리 회사 매장에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랑 우리 매장에 있는 구두랑 그렇게 바꾸어 갈 때 우리는 매출 인식한다. 그지? 그 말입니다. 3번 공연 입장료의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겠다. 그지? 뭐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발생주에 따라서 수익 비용 인식해야 되는데 수익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실현주의에 따라서 인식해야 된다 이겁니다. 실현주의를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뭐 실현요건, 가등요건 뭐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상대방한테 돈 주세요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재화 용역을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수익 인식할 수 있는데 공연 입장료 저 받았습니다. 공연 티켓 팔면서 돈 받았어. 돈 받는 거 그때 매출 인식할 수 없어. 우리가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연을 개최해야 된다 이겁니다. 개최해야지 우리가 미리 받았던 돈이 진짜 내 거다. 더 이상 고객한테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딱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지? 혹시 참고로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뜯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개최할 때 수익 인식하는 거다.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 일반적인 상품 및 제품 판매의 경우 대금을 회수한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틀렸다 그지? 우리가 상품 제품을 판다고 언제 우리는 수익 인식합니까?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날. 그지?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돈을 한 달 있다 받는다고 돈 나중에 받더라도 우리 매출은 언제 인식한다고 물건
넘겨줄 때. 왜? 마찬가지로 실현주의에 따라서 수익 인정한다고 상대방한테 돈 주세요가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뭐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한테 주어야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돈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정답은 4번. 문제 4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된다. 맞겠지, 그지? 지금 쭉 문장으로 썼는데 의미하는 건 뭡니까? 재무제표의 종류에 뭐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앤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 종류잖아, 그지? 그러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위원장한테 정보를 잘 제공해야 됩니다를 이렇게 좀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해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지? 중요하다면 구분 표시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다면 통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된다. 맞는 말이겠다, 그지? 그러면 4번이 정답이겠네. 읽어봅니다.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서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된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얼핏 우리는 이런 문장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렇지만 이 문장 읽는 순간 뭔가 틀렸다는 걸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먼저 1, 2, 3번 문장 틀린 거 없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지. 이렇게 답 찾아도 되고 문장 읽어보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의적이다라는 게 뭡니까? 한자입니다. 있을 유자에 의미, 뜻 의자입니다. 의미 있다. 뭡니까? 중요하다 이겁니다. 뭔가 환경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정확하게 제공하려면 뭔가 분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그지? 그런데도 절대로 분류 같은 거 바꾸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 규정을 보면 어떤 중요한 환경 변화가 생기면 조금 분류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 문장을 좀 변형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고 4번이 틀린 지문이다. 됐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계학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잖아.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지문 나올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자신감 있게 답 선택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됐지요? 잔소리 드렸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산업재산권, 개발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맞겠지? 2번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비용으로 배분해야 된다. 그지? 요 의미는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거고 감가상각이라는 논리가 무형자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겁니다. 다만 계정과목 이름만 조금 달라지더라, 그지?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비라는 계정과목 쓰는 대신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 상각비, 그지? 감가상각이 아니고 상각이라는 용어 쓴다. 그것만 조금 달라진다 이겁니다. 3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10%로 한다. 틀렸다, 그죠?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0%, 즉 잔존가치는 0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틀린 것이다. 정답은 3번. 4번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공부했었다, 그지? 됐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제조원가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생산시설의 전기요금, 제조원가 맞겠다, 그지? 2번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맞고, 즉 우리 실기편 분계 입력할 때 비용 코드 번호 요거 1, 2번 전부 다 500번대 코드 쓰는 거다 이겁니다. 3번 판매직 사원의 특별 상여금, 이거는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지? 실기편 입력할 때 800번대 코드, 즉 판관비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생산직 근로자의 연말 상여금, 이것도 500번대 코드의 비용이겠다, 그지? 됐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한다, 그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만듭니다. 자동차 한 개에 타이어가 4개 들어간다, 그지? 타이어 한 개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대 만드는 데는 타이어 4개 40만 원, 2개 만드는 데는 80만 원, 그지? 3개 만드는 데는 120만 원, 그지? 이렇게 조업도에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한다. 맞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고정원가 총원가가 100만 원입니다. 한 개 만들어도 100만 원, 2개 만들어도 100만 원, 3개 만들어도 100만 원, 그게 고정비다, 그지? 자, 한 개 만들 때는 단위당 고정비가 100만 원. 2개 만들면요, 단위당 고정비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나누기 50만 원. 3개 만들면 100만 원 나누기 333원, 그지? 이렇게 단위당 고정비는 작아진다 이겁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작아진다. 맞다, 그지? 3번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틀렸다, 그죠? 타이어 차 한 대 만드는데 타이어 4개 들어갑니다. 40만 원. 한 대 만들 때 총원가 40만 원, 2대 만들 때 80만 원, 3대 만들 때 120만 원, 이렇게 원가 발생하는 게 변동비인데, 단위당 변동비는 어떻게 씁니까? 한 대 만들 때 40만 원, 2대 만들 때 80만 원이면 한 대당 얼마? 40만 원이지 뭐, 그지? 타이어 4개 들어가니까 10만 원 곱하기 4, 40만 원이라는 단위당 변동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업도와 관계없이 조업도가 증가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3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4번 조업도와 관계없이 고정비 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그지? 100만 원이라는 고정비 총액은 항상 일정하더라. 됐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보조부문의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벽하게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다, 그지?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것을 전부 다 고려한다 이겁니다. 2번 단계 배부법은, 그지? 그래서 뭐 배분이랑 배부랑 막 혼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는 배분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배부라는 용어 막 이렇게 막 섞어지게 했네. 이왕이면 좀 통일시켰으면 좋았을 걸. 조금 아쉽다, 그지? 할 수 없어. 그냥 읽으면 됩니다. 단계 배부법은 우선순위가 높은 보조부문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낮은 보조부문에 먼저 배부하고, 배부를 끝낸 보조부문에는 다른 보조부문 원가를 재배부하지 않는 방법이다. 길게 적었는데 맞다, 그지? 서포트 부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때 순서를 정한다 이겁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높은 순위에서 낮은 순위로 주는 거는 오케이 고려하는데, 낮은 순위가 높은 순위한테 주는 거는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단계 배부법이었습니다. 그지? 그거를 설명하는 거고 맞는 내용이다. 3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품은 간의 일정한 배분 순서를 결정한 다음 그 배분 순서에 따라 보조품은 원가를 단계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틀렸다 그죠? 설명하는 내용은 단계 배분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단계가 아니고 직접 배분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지문이다. 됐습니까? 정답은 3번. 4번 단계 배분법은 보조품은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일부만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지? 서로 주고받는 것 중에서 한쪽 방향만 고려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됐죠? 정답 확인했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지? 이왕이면 지금 배분을 이렇게 좀 통일시키면 좋겠다. 그지? 나머지 지문들은 전부 배분이라는 용어 썼는데 이번 지문만 이상하게도 배부라는 단어 썼다. 그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교재수로 갈 때는 요거를 배분이라고 이렇게 통일시켜서 수록하겠습니다. 됐지요? 자, 8번 확인했고요.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량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가공 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구입액, 직접 재료원가 사용액 나와 있는데 가공 원가 구할 때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지? 무시해도 되고 다만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무엇입니까? 구입이 아니고 사용액을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참고로 확인해 봤고 이 문제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정보다. 자, 그다음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요거는 필요하다. 그지? 30만 원이 직접 노무비구나라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제조 간접비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 간접비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 제조 간접비랑 고정 제조 간접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겠다. 그지? 변동 제조 간접비는 80만 원입니다. 이제 고정 제조 간접비만 구하면 되는데 고정 제조 간접비를 금액을 직접 제시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변동 제조 간접비 80만 원 요거는 총 제조 간접비의 50%랍니다.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자, 총 제조 간접비를 X라고 표시해 볼까요? X는 총 제조 간접비는 고정 제조 간접비 플러스 변동 제조 간접비다 이겁니다. 변동 제조 간접비가 얼마라고? 80만 원이라고.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자, 변동 제조 간접비 80만 원 이거는 총 제조 간접비 X의 50%랍니다. 그러면 자, 총 제조 간접비 요거는 X 곱하기 0.5가 80만 원이다. 그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80만 원 곱하기 2 한 160만 원이다 이겁니다. 160만 원이 총 제조 간접비야. 160만 원이 총 제조 간접비인데 요 160만 원은 고정 제조 간접비 플러스 8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라는 뜻입니까? 80만 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총 제조 간접비는 80만 원 플러스 80만 원, 160만 원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 160만 원이구나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190만 원이 가공 원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쉬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하여 작업 원가표에 집계한다. 맞겠지 뭐 그지?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은 제조 간접비를 얼마나 잘 배부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2번. 개별 원가 계산 중 실제 배부율과 예정 배부율의 구분은 제조 간접비와 관련된 문제다. 그렇겠지, 그지? 3번 지문.
종합원가 계산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단기 중에 생산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맞는 말이겠지요. 배분 대상 원가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뭐 좀 길게 풀어 써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종합원가 계산은 소량으로 주문 생산하는 기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고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하다. 틀렸다 그죠? 자, 소량 주문 생산에 적합한 건 뭐다고요?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가끔씩 등장한다. 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평균화 또는 평준화 개념을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이 간편하다 이겁니다. 그게 장점이야. 계산은 간편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단점이야. 개별 원가 계산은 정반대다.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게 단점이야. 그러나 정확도가 높다 이겁니다. 그지? 서로의 장단점이 반대구나라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그거를 묻는 문제다. 그지?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즉 종합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계산이 정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종합 원가 계산이 정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도 틀렸다 이겁니다. 그지? 정확하다 여기에 틀렸고, 그지?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문장이구나. 그거 어떻게 뭐 다 틀려가지고, 그지? 앞도 틀리고 뒤도 틀려가지고 이거를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종합 원가 계산은 소량으로 주문 생산에 적합한 게 아니고 대량으로 연속 생산하는 거에 적합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그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보다 부정확하다. 그지? 부정확하다. 뭐 이렇게 해야 맞는 문장이 될 겁니다. 틀린 문장 4번 됐습니다. 문제 11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례이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걸 찾아보세요. 부수 공급 문제가 나왔네요.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출제된다. 그지? 자,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거 복습부터 쭉 하고 나서 내용 파악합시다. 부수 공급의 경우 그 유형을 먼저 두 개로 나누었다. 그지?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인지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나누었습니다. 일단 요 교통정리부터 되어야 정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 본문 공부할 때 제시했던 게 CD였지, 그지? CD 예를 들어볼게. 음악 CD. 자, 우리가 음악 듣는 CD, 그지? CD를 면세해서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당연히 과세입니다. 아이돌 그룹 뭐 BTS CD를 한 개 샀습니다. 뭐라고? 과세다 면세다? 과세다 이겁니다. 2만 원짜리 CD를 샀는데 과세입니다. 그런데 CD를 뜯어보는 순간 고민에 빠진다. 그지? 무엇이 있습니까? BTS 멤버들이 막 이렇게 V자 하고 있는 사진첩 한 5장짜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거 뭡니까? 사진첩, 책입니다. 책은 면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가 2만 원 주고 산
CD가 과세일까 면세일까 고민에 빠질 수 있다. 그지? 뭡니까? 사진첩 5장짜리 책자가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CD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2만 원 전체를 다 과세로 보자 이겁니다. 그게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다. 그지? 그래서 거래 전체를 부수되는 건 따지지 말고 거래 전체를 과세. 그지? 주된 거래가 과세라면 부수되는 거 조금 있더라도 그거 면세 항목이 좀 부수된다 하더라도 그냥 과세로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면세 거래. 자, 예를 들어서 토익 책 샀습니다. 해커스 토익 책을 3만 원 주고 샀습니다.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책은 도서신문 면세입니다. 면세. 그런데 책 맨 뒷장을 보는 순간 고민에 빠진다. 그지? 따라하기 CD가 있다 이겁니다. CD는 과세인데 그러면 내가 3만 원 주고 구입한 요 토익 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헷갈린다 이겁니다. 헷갈릴 거 전혀 없어. 중요한 거는 뭡니까? 책이 중요합니다. 책이 면세면은 과세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게 조금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거 전부 다 과세로 본다 이겁니다. 토익 책 그게 예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게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 하나의 거래에 부수적인 게 조금 섞여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중요한 그 거래 항목으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자, 과세 사업자도 있고 면세 사업자도 있을 수 있다. 그지? 과세 사업자. 나는 컴퓨터 만드는 제조 기업입니다. 과세 사업자다. 그지? 나는 은행입니다. 금융보험용역 하는 은행은 면세 사업자입니다. 되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과세 사업부터 판단합니다. 컴퓨터 만들어서 파는 거 이런 거는 과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나의 주된 영업 활동입니다. 원재료 구입해서 컴퓨터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 그게 나의 주된 영업 활동인데 회사 영업하다 이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 주된 영업 활동 아닌 거래도 가끔 발생한다 이겁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2년 정도 쓰던 복사기를 즉 유형 자산을 중고로 팔아먹는 거래도 가끔 생긴다 이겁니다. 그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이다 이겁니다. 나는 과세 사업자인데 복사기 팔아먹는 일이 가끔 생긴다. 유형 자산 팔아먹는 일이 그게 부수 공급인데 복사기 팔아먹는 거는 과세다 면세다? 과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도 과세고 부수되는 공급도 과세라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과세 거래가 될 겁니다. 즉 복사기를 중고로 팔 때 중고 매매상 아저씨한테 나는 반드시 10%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견서 발급해야 된다 이거지. 그지? 그다음에 나는 과세 사업자인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다 이겁니다. 용인에 있던 땅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팔았다. 토지를 파는 거는 면세 거래다. 그지? 이거였습니다. 나의 주된 사업은 과세인데 면세 거래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 토지를 판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 팔 때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면세 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지? 토지 파는 거. 토지는 면세 대상 항목이니까. 그러면 요 거래는 면세로 보는 거다. 됐지요? 그다음 자, 나는 은행입니다. 면세 사업자입니다. 은행에서 은행의 주된 업무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가지고 이자 받아 먹는 게 은행의 주된 영업 활동일 겁니다. 그지? 그게 면세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서도 2년 정도 쓰던 복사기를 유형자산을 팔아먹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지? 그겁니다. 주된 사업은 면세 사업인데 복사기 파는 거는 과세다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분류한다고 했습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은행, 면세사업자는 사람이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록 복사기 판다 하더라도 그거는 면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용인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판다고 면세사업자인데 부수되는 것도 면세거래다. 이거 당연히 면세다 이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에서 과세로 처리되는 거는 주된 사업도 과세고
공급하는 대상도 과세고 요때만 과세고 나머지는 면세가 다 적용되다 보니까 이론 공부하는 그 학자들은 요러한 현상을 뭐 면세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면세 우선의 원칙, 그지? 이렇게도 이름 부르더라. 기억나십니까? 이게 부수 재화 용역 공급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하고 뭐라고? 주된 거래에 부수된 건지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건지 일단 요것부터 교통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4가지 지문이 나와 있는데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것도 있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도 있고 막 그렇게 섞어지기가 지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하기 전에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것부터 꼭 복습 한번 해보았습니다. 됐죠?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나누고 나면 판단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오케이. 자, 먼저 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에 포함해서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말 어렵다 그지? 수목, 나무입니다. 나무. 조경사업이 뭡니까? 조경사업이 마당이 우리 집에 앞에 마당이 있는데 우리 집 앞에 마당이 있는데 공터야.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경사업자한테 우리 집 마당을 좀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맡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조경사업자가 우리 집 앞마당을 이제 파가지고 그 집 나무도 심고 돌도 이렇게 갖다 놓고 예쁘게 이렇게 딱 꾸며줄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판단해 보자 이겁니다. 자, 조경사업 잘 생각해 봅시다. 조경사업을 하면 뭘 다룬다고? 나무를 다룬다고. 예쁜 나무를 심는다 그지? 나무는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면세다 그지?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은 면세다라고 공부했습니다. 나무는 면세 항목이다 이겁니다. 자, 조경공사라는 용역 제공 속에는 면세 항목이 나무를 제공하는 성격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민에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조경공사가 마당을 예쁘게 꾸미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나무라는 면세 물건을 공급하는 성격도 섞여 있거든. 그러면 이게 과세인지 면세인지 궁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교통정리를 딱 해주었습니다. 조경공사라는 용역 제공을 보면 그 속에 면세 항목인 나무가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쁘게 마당을 꾸미는 그 기술이다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자체를 전부 다 과세로 본다 이겁니다. 과세로. 자, 그래서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연결시켜 보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합니다. 주된 거래는 뭐라고? 조경공사라는 요 과세 용역 제공이야. 그 속에 면세 물건인 나무가 부수되어 있긴 하지만 무시해라. 그냥 조경 사업 전체를 그냥 전부 다 과세로 보겠다 이겁니다. 됐지요?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TV를 판매한 업체가 그 AS 용역을 제공한다. 그치? 텔레비전 구입했습니다. 텔레비전 구입하면 그 대리점에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설치해주고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나면 AS도 해줍니다. 그지? 그런 게 부수 공급이다 이겁니다. 주된 공급은 뭐라고? 텔레비전 구입하는 거.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텔레비전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거래입니다. 주된 거래가 과세라고.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게 뭐 짜잘하게 있는데 그런 게 혹시라도 면세를 하더라도 그거 전부 다 주된 거래 자체를 과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AS 용역 물건 고쳐주는 거 이런 거는 면세로 공부한 적도 없다 그지? 그러면 주된 거래도 과세고 부수되는 거래도 부수되는 것도 과세니까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 은행에서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했다. 이거 뭡니까? 은행 면세 사업자입니다. 주된 사업은 면세인데요. 그 사람이 몇 년 쓰던 유형 자산을 중고로 팔았다 이겁니다. 여기에 해당한다 그지? 주된 사업은 면세인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은행 사업, 면세 사업을 하다가 가끔은 과세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뭘로 본다고? 면세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악기 도매업자가 피아노와 함께 피아노 의자를 공급한다. 이것도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입니다. 피아노 파는 게 주된 거래잖아. 피아노 팔면은 피아노 의자도 당연히 끼워줄 거다, 그지? 이게 부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판단하는 거고, 주된 거래, 피아노 파는 게 과세니까 부수되는 거 뭐 혹시라도 면세를 하더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 거래 전체를 다 과세로 보는 겁니다. 게다가 피아노 의자는 면세다라는 거 공부한 적 없다, 그지? 그래서 주된 거래도 과세, 부수되는 것도 과세이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여짐 없이 전부 다 과세다. 그래서 2번, 4번 동일한 논리입니다. 주된 거래 자체가 과세고 부수되는 게 좀 있지만 그것도 전부 과세니까 거래 전체 당연히 과세다. 위에 1번은 주된 거래가 과세인데 부수되는 거 따져보니까 약간 면세 성격이 있긴 있지만 그냥 거래 전체를 과세로 보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1, 2, 4는 따질 때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공급이고 3번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공급. 이렇게 두 내용이 막 섞어지게로 지문으로 등장해서 조금 긴 시간 할애해서 다시 이론편 내용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이 안 되면 엄청 어렵다고 접할 때마다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았습니다. 됐죠?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잔소리. 부수 공급이 나올 때는 요거 두 개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지요? 그래서 정답 3번. 오케이. 문제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정신고 시 일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그치? 일반적으로 확정신고하고 나서야 이제 환급이 된다 이겁니다. 2번. 조기환급은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된다. 그치? 요게 조기환급이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건 충족할 때는 조기환급이라는 것도 적용할 수 있다. 3번.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 기간의 매출은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조기환급을 한 달 단위로 신고해가지고 조기환급 받는답니다. 자, 매출세액이 100만 원이고요.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14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납부가 아니고 환급이 나온다, 그지? 얼마? 40만 원만큼. 그러면 조기환급 요건 충족한다면 한 달치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한 다음에 40만 원 돌려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매출세액은 제외하고 40만 원이 아니라 140만 원을 돌려주세요. 100만 원 납부는 나중에 할게요라고 할 수 있냐고? 없다 이겁니다. 한 달치 신고할 수 있는데 그때는 다 반드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전부 다 반영시켜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지? 그런데 매출은 제외하고 매입만 신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질문이다. 됐지요? 정답은 3번. 4번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취득했다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그지?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사유 대표적인 거 두 개였다, 그지? 영설 매출이 1원이라도 있다든가 그다음에 사업 설비 취득이 1원이라도 있다든가 그게 대표적인 조기환급 사유였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에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따로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물건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가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표시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지?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입한다. 틀렸다 그죠? 굉장히 우리 세법학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자라는 의미였다 그지? 자, 그러다 보니까 민법상 해설로 보면 애당초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지?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제된 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으면 된다라고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것이다. 해제의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 날짜가 아니고 해제된 날로 작성하는 것이다. 됐지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되겠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그지? 3번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2매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보관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종이 세금계산서 시절의 말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2장을 작성해가지고 한 장은 공급하는 사람 자기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한 장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주더라 이겁니다. 그 말이 적혀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 환경에서는 별로 뭐 영향가 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문으로 등장하고 있네요. 오케이. 4번 세금 계산서란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다. 뭐 맞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거주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를 한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그지? 개인이 뭐 사업을 개업했다든가 폐업했다 그런 이유로 과세기간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2번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틀렸다 그죠? 예외적으로 사망했다든가 외국으로 이주했다. 그런 게 예외였는데 자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날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이제 과세기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 2번 지문이 틀린 거고요. 정답 2번. 3번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지? 4번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라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가 된다. 그지? 그래서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짜까지 출국했다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2월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0년간 2월 공제한다. 틀렸다 그죠? 세법이 개정되어서 15년간 2월 공제한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 이겁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이 아니고 10년간 2월 공제한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틀린 문장 1번이 되겠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계 신고를 할 때에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지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하고, 그지? 주택이 아닌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은 거기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외의 일반적인 사업소득에서 공제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2월 결손금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다. 4번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우선 공제하고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2월 된 것도 있고 올해에도 결손금이 생겼고, 그때는 뭐부터 써먹는다고요? 올해 생긴 결손금부터 써먹는다 이겁니다. 됐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결손금도 2월 됐고 올해 결손금도 있을 때 올해 것부터 써먹고, 그지? 그 다음에 과거 거를 이제 적용할 때는 오래된 것부터 일단 써먹자 이겁니다. 그지? 2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유통기간 끝나기 전에 빨리빨리 써먹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지? 그런 내용을 공부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0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